지금부터 베트남 세무 관세 심사 동향 및 신규 규정 업데이트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회계사님과 제가 각각 30분 정도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은 Q&A 창을 통해 남겨주시면 됩니다. 회사명과 담당자분 성함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다 원활하게 팔로우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해 주실 손원식 회계사님께서는 13년간 한국, 베트남, 유럽의 빅4에서 근무하시면서 회계감사 및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오고 계시고요. 김선주 회계사님께서는 13년간 한국, 베트남, 싱가포르에서 빅4에서 근무하시면서 회계감사 및 재무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7년간 한국과 베트남에서 감세심사 및 관세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조세행정, 법인세, 부가가치세, 외국인 계약자세, 세금 인센티브, 이전 가격, 관세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김선준 회계사님께서 조세행정, 법인세, 부가세 관련 내용을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딜로이트 베트남 김선준 회계사입니다. 저는 오늘 조세행정과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및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우선 조세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행정은 크게 최근 세무조사 감사 동향하고 코비드-19 관련된 정책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조세행정에 관한 초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세무조사 감사 동향인데요. 2021년 상반기 현황입니다. 실제로 2021년에 베트남 세무당국은 전체 운영중인 기업의 약 20%에 해당하는 10만 개가 넘는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약 1343조 베트남 동만큼의 세금 징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월간의 총 징수액은 약 656조 베트남 동으로서 올해 계획 대비 약 58.2% 그리고 전년도 동기 대비 116.3% 수준입니다. 7월 말까지로 업데이트를 하면 첫 7개월간의 세금 징수액은 약 763조 베트남 동이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113% 수준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감사 조사 접근 방식인데요. 최근에는 현장 조사를 직접 실시하지 않고 세무당국 내에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데스크 오딧을 하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스크 오딧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존과는 달리 전자적인 방식을 통해서 세무조사 목적의 자료를 요청하는, 즉 이메일이라든지 전화를 통해서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반기 감사 조사 결과는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장 감사는 전년 대비 약 10% 정도 증가를 했고요.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데스크 오딧의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약 15% 정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반기 동안 이런 세무조사를 통해서 징수한 금액은 약 20조 베트남 동에 이르고요. 세금 징수액이라든지 아니면 공제액의 감소 그리고 손실액으로 보고됐던 것을 부인함으로써 추가적으로 20조에 달하는 금액을 세금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으로 주목할 사항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하반기 들면서 약 7월 정도부터는 호치민 남부를 중심으로 해서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세금 징수의 달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작년에는 좀 비슷했습니다만 세무당국에서 발표하기로 코로나로 인해 영향을 받은 기업들을 최대한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과 동시에 또 세금 징수액 목표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발표되었던 것처럼 올해도 비슷한 방향으로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된 이후에는 세무당국에서 세금 징수액 달성을 위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을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따라서 지금 많이 어려운 시기이시겠지만 사전에 어떤 세무적 리스크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 세금 징수액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세무당국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데스크 감사, 실질적으로 현장에 방문하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데스크 감사가 강화될 걸로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전자 채널을 통해서 이메일이라든지 전화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수집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간 동안 계산서가 적절하게 발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최근 들어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이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조세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베트남 세무당국의 그간 경험에 따라서 리스크, 세무적인 위험이 크다고 보여지는 특정한 산업 분야라든지 아니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계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거나 동사업 내 기업 대비해서 낮은 이익률을 발생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및 감사를 강화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코로나와 관련돼서 발표된 조세 정책들인데요. 크게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부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베트남에서 법인세법상 기부금은 특별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있어서만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인정의 폭이 좁은 편인데요. 코로나와 관련된 기부금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인세법상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을 하면 비용으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방지기금에 대해서 현금이나 아니면 현물 기부금의 경우에는 베트남 내 예방 활동에 대한 기부 지원이 조건, 그리고 시행령에서 해당하는 그런 단체를 통한 기부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충분한 증빙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기부금을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년도와 유사한 그런 정책인데요. 다음 페이지요. 세금 납부 연기에 대한 제52호 시행령입니다. 전년도에도 비슷한 거의 유사한 그런 시행령이 발표가 됐었고요. 부가가치세라든지 법인세 혹은 토지 사용료에 대한 납부 기간을 약 5개월 정도 연장을 해주는 특정한 제조 분야라든지 사업 분야, 소기업, 영세기업에 대한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전년에 비교했을 때 좀 달라진 점은 해당하는 분야가 좀 늘어났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68호 결의서 및 23호 결정서의 내용인데요. 최근에 7월 1일에 총리가 코비드로 인해 영향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 26조 베트남 동을 지원하는 68호 결의서를 승인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회사, 코로나로 인해 영향을 받은 회사, 그리고 근로자, 개인 등을 모두 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회사와 근로자 같은 경우는 퇴직 사망기금 출연이라든지 산업재해 사회보험 감면 이런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직원 교육 지원이라든지 실업 직원 지원, 계약 중단된 직원에 대한 지원 등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을 위한 아동 및 임산부 지원이라든지 프리랜서 및 기타 특정 대상 지원, 여행 가이드 지원 등 개인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각 지원책별로 각각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고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해당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를 검토하셔서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세금 면제 및 감면에 대한 규정 초안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작은 규모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인세 같은 경우 살펴보면 2021년 총 매출액이 2천억 동 이하인 경우에는 법인세를 30% 감면해주고 있고요. 그 밖에도 가족사업이라든지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2021년 3분기 및 4분기 법인세를 약 5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보면은 특정 서비스 부분에 종사하는 기업 단체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30%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직 초안이라 어떤 서비스 부분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발표되었던 그 납부 기한 연기에 해당하는 사업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차후에 명확한 지침이 발표가 되면 뉴스레터 등을 통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체이자 부분인데요. 세금과 관련된 연체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2020년과 2021년의 발생 연체이자의 경우에 만약에 해당하는 기업이 2018년부터 20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런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면제해 주겠다는 그러한 규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조세 행정에 대한 126호 시행령 안내를 위한 초안입니다. 이 초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본사 및 다른 지역에 위치한 종속지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세금 신고 계산 확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과다 납부세액이라든지 연체이자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 그리고 세금 환급 절차,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공급자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사업 활동에 대한
조세행정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 뽑아서 뒤에서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본점과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종속적인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배분 및 납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종속 지점인 경우에 만약에 사업 활동을 하고 별도로 회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인보이스를 발행을 해서 그 종속적인 지점이 해당하는 지역의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 종속 지점이 영업 활동을 하지 않거나 별도의 회계 처리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본점에서 통합세금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두 가지 옵션이 주어졌었는데요. 이번에 시행규칙 초안에서는 종속적인 지점의 경우 본점에서 통합적으로 세금을 신고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전자세금 계산서와도 좀 관련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기존의 조기세금 계산서의 경우에는 만약에 종속적인 지점이 본점과 다른 곳에 위치해서 영업 활동을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종이세금 계산서를 본점에서 발행을 해서 받아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별도의 신고를 인정을 해줬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앞으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본점에서 쉽게 세금 계산서를 전자를 통해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형식으로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세금 신고가 더 적절하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어드민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점을 통해서 지점의 경우는 통합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이 세금 납부는 지역별로 별도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은 매출액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고요. 해당 연도 중에는 이전 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연말 시점에는 실제 해당하는 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재계산해서 차가감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 중에서 본점과 종속적 지점 간에 발생한 거래라든지 종속적인 지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인세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기본적인 구조는 이전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납부는 각각의 지점 소재 지역에 납부를 하고 또 최초 3분기 동안의 예정 납부액은 나중에 연말 납부액의 75% 이상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구조고요. 다만 확정 신고 시 때는 이거를 같이 통합을 해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신고는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통합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제 납부는 배분을 해서 각각 소재 지역에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 법인세의 경우에는 발생한 총 발생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을 분배를 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시행규칙 초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이전에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인센티브를 받은 그러한 제조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은 따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속적인 이런 지점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종속 지점은 매출과 매입 관련된 원가를 각각 별도로 계산을 해서 별도로 세금 계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매출액 기준의 부가가치세 배분과 마찬가지로 이번 비용에 있어서도 비용 기준의 배분에 있어서도 이 비용 중에서 본점과 종속 지점 간 사이에서 거래 발생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공급자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사업활동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향후에 베트남 세무당국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관리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인 사업자가 베트남 내 개인 및 단체와 전자상거래나 아니면 디지털 기반의 사업을 활동하면서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이 없을 때 이때는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해서 세무청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러한 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걸 신고를 하고 그리고 10자리 세금 코드를 부여받은 이후에 해당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세금을 등록, 신고, 납부하거나 아니면 베트남 내 적합한 이런 세무 대리인을 지정을 해서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고세액에 대해서 납부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수정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수정사항은 납부세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조정 신고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 세금 납부는 실제로는 외국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베트남 동뿐만이 아니라 외화를 통해서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세액을 만약에 받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세무연도 납부할 세액과 상계 처리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크게 영향을 받으시는 부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과세대상 소득 지급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런 근로자들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그 소득 금액이 이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아직까지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시행규칙 초안에서는 그러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즉 소득세가 부과되는 구간만큼 그 금액이 초과할 경우에만 신고를 하면 된다라는 규정을 추가를 했고요. 오른쪽은 이제 비영리단체, 행정사무소라든지 정당 조직 같은 데서 이런 급여를 지급할 경우 이것은 분기별 기준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법인세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와 관련돼서 발표된 주목할 만한 오피셜 레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세무총국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중단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원래 법인세법상은 실제 이 고정자산이 영업활동에 생산활동에 사용되지 않으면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세무연도 중에 9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정자산의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재개하게 된 경우에는 이런 운영 중단 기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비용으로서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한 주재원의 격리 비용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들어와서 격리를 하게 될 경우 이러한 비용을 회사가 지급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많은 주재원분들이 이 주거비에 대한 혜택을 회사로 받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주재원이 실제로 근로계약서상 주거비 지급을 받는 그런 기간에 해당하는 동안 이렇게 격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격리 비용을 일종의 주거비용 지급으로 봐서 법인세법 계산 시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격리를 완료한 이후에 이 주재원이 노동허가서를 받기 전에 이제 급여를 받게 될 경우, 이 회사가 이러한 급여를 지급하게 될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격리가 완료된 이후에 근무는 시작하였지만 노동허가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적합하게 근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거라고 보지 않아서 이때는 법인세 계산 시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세무총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지역 세무서에서 발표한 주목할 만한 의견서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로는 하노이 세무국에서 발표한 코로나 예방 관련된 비용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텐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 만약에 회사가 직원들에게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손소독제라든지 보호장구 등을 물품 아니면 코로나 테스트 비용 등을 지원했을 경우에 이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우선 소득세적인 측면에서는 직원의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법인세법상은 이러한 것들이 어떤 근로자의 복리후생비처럼 보아서 과세소득 계산 시 공제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동안 지급된 고용 비용인데요. 실제로 지금 사회적 거리 기간 동안 근로를 못하고 지급되는 이런 고용 비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사회적 거리 기간 동안에 어떤 휴가를 낸다든지 아니면 근무 대기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될 경우에 이 기간 동안에 지급된 급여라든지 임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계산 시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그런 지침입니다. 세 번째는 일시적으로 업무가 중단된 기간 동안에 지급된 비용의 처리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업무가 중단된 기간 동안 지급된 비용이 복리후생비의 성격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비용을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현행 법인세법상 복리후생 비용은 월 평균 급여를 한도로 하고 있어서 이 경우에는
월 평균 급여 한도를 적용을 해서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렇게 지급되는 비용이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최종적으로 정산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전액 공제, 어떤 평균 급여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3인플레이스 관련 비용, 그러니까 현장에서 계속 숙식을 하면서 이전 페이지로 가주세요.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머물면서 발생하는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때 숙소와 공장 간의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호텔에서 숙박하게 되는 경우 호텔 숙박비, 식품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된 수당 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부분인데 법인세의 경우에서는 이러한 비용들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돼서 법인세법상 공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복리후생 비용의 경우 법인세법상 한도를 월 평균 급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월 평균 급여를 한도로 해서 송금으로 인정이 되고요. 이러한 혜택을 받는 그런 근로자 입장에서 소득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금으로 받게 되는 금액의 경우에만 과세소득에 포함을 하고 그 이외에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재원에 대한 격리 및 테스트 비용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설명되었던 부분과 좀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호텔 격리 기간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법상 주거비를 지급해야 하는 기간에 해당하면 이때 격리 기간에 지급된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법인세법상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출장이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출장을 할 경우에도 적절한 증빙이 갖춰질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코비드 예방 관련 비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주재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어떤 검사 비용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증빙을 갖춘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고요. 이러한 지원 비용 중에서 실제로 호텔 격리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상 주택 지원비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소득으로 포함되어서 소득세 계산 시 과세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법인세 부분에서 주목할 만한 그런 부분인데요. 이거는 코로나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다른 부분입니다만 주목하실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불량으로 인한 반품 보상 비용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고객에게 어떤 제품을 제공하고 나서 이런 품질 기준에 미달을 해서 이거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보상 비용이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세무총국의 의견은 이런 품질로 인한 이런 보상 비용의 경우에는 이 공급자인 이 회사의 잘못이다. 그래서 이 회사의 잘못으로 규칙 사유로 발생한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전에 하노이 세무국에서 발표된 오피셜 레터에 따르면 이러한 보상 비용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 계약서상 조건에 따라 지급된 경우에는 공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계약서상의 이런 품질 조건에 따른 보상 기준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느냐가 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내에 따라서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된 경우에는 비용으로 공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그와 관계없이 임의적으로 지급된 보상 비용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계산 시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미사용 연차에 대한 그런 보상 부분입니다. 이전 페이지로 가주세요.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대해서 우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노동법은 2019년에 발표된 노동법이 2021년부터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었던 2012년 노동법과의 차이점이 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부분에서 이 고용자가 근로자에게 대한 미사용 연차를 지급하는 사유가 이전에 있었던 노동법에 따르면 해고, 퇴사, 기타 사유 등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2021년부터 유효한 2019년에 발표된 노동법에 따르면 이 중에 기타 사유라고 하는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고나 퇴사 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호치민 노동조합에서 관련된 의견서를 발표했는데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은 퇴사 또는 해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전에 다른 뭐 하노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표된 이 미사용연차에 대한 의견서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법 규정에 따른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노동법에서 기존에 있었던 기타 사유라는 것이 삭제가 되었고 또 이 호치민 노동조합에서 발생한 이 의견서 내용이 퇴사나 아니면 해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해석을 할 경우에는 이게 회사가 현재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금액은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지엽적으로 해석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보수적이라고 해석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오버타임 같이 특정 시간 이상을 근무를 할 경우에는 송금을 인정해주지 않는 게 사실은 어떤 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면 미사용 연차도 다 사용을 해라. 미사용 연차 사용을 장려하는 뭐 그런 부분이라고 해석되어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정확히 어떻게 적용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영향을 받으실 수 있는 기업들이 꽤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향후에 저희 뉴스레터라든지 뉴스 알럿 등을 통해서 진행 사항을 업데이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부가가치세 및 전자세금 계산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 특별히 뭐 많이 달라진 부분은 없고요. 이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123호 시행령이 이제 시행이 됐고 그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시점이 2022년 7월 1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기업들은 2022년 6월 30일까지는 기존 규정에 따른 종이세금 계산서와 전자세금 계산서를 병행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전에 119호 시행령 및 68호 시행 규칙과 그리고 123호 시행령이 세금 계산서 발행,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시 오류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전자세금 계산서가 구매자에게 전송되지 않았을 때 발견한 경우와 그리고 전자계산서가 구매자에게 전송된 이후에 이러한 오류가 발생된 경우 그리고 세무당국이 오류를 발견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눴는데 다른 경우는 사실은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기존과요. 하지만 좀 주목할 만한 차이점은 세무당국이 만약에 전자계산서의 오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 이를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판매자에게 통보를 한 이후에 만약에 적절하게 이게 수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세무당국은 판매자의 전자세금 계산서 사용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당국이 어떤 잘못된 부분을 파악했을 때 즉각적으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어진 기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123호 시행령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 밖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언제 신고해야 되는지, 발행일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서명일에 해야 되는지인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발행일에 근거해서 신고 및 납부의무를 가진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송 중인 물품에 대해서는 원래는 종이세금 계산서일 경우에는 이 종이세금 계산서를 가지고 다녔어야 되는데 전자세금 계산서의 경우에는 디지털적인 방식을 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이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용역, 서비스 제공 시에 언제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금 대여나 채용 시에는 언제 발행해야 되는지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이 부가가치세 및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의견서 내용들을 세 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은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어떤 그 부가가치세 사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무상으로 어떤 뭐 샘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선물 같은 거를 베트남으로 수입을 해서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그런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이때 수입 부가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라는 부분인데 기존에는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것도 공제 가능한 곳에 넣어서 이렇게 공제를 받곤 했었는데요. 이번에 오피셜 레터에서는 명확하게 해당하는 매입부가세, 수입 매입부가세의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는 논을 명확히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자계산서가 발행이 되면 구매자가 전자서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외 규정을 넣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매자가 회계 시스템에 어떤 IT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경세업자, 개인 사업자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해당 거래가 다른 서류, 계약서라든지 인수증을 통해서 확인이 될 경우에는 전자계산서상 구매자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할인의 경우에는 매출 후 매출 할인이 발생했을 경우,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 이걸 전자계산서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종이계산서와 동일하게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서 이 할인을 처리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서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외국인 계약 테스트부터는 저희 손원식 이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계약자세, 그리고, 법인세법에서 인센티브 관련한 개정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TP 이전 가격 관련한 개정사항을 좀 정리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외국인 계약자세인데요. 최근에 발표된 오피셜 레터 중에 몇 가지를 좀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 포워딩 물류 서비스인데요. 요거는 이제 시행기 측에 또 있었던 내용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은 답변이었고, 그렇지만 좀 정리를 해봤는데, 국제 포워딩이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외국 회사가 베트남 내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서비스의 경우에는 FCT 대상이 아니지만 외국 물류 회사가 아웃바운딩 베트남에서 나갈 때 제공하는 물류 서비스는 법인세 2%가 부과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요건을 만족하면 0%, 그렇지 않으면 3%가 부과될 수 있고요. 이거는 국제 관행인 것 같습니다. 이게 베트남 내에서 어느 정도 서비스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인바운드는 이게 소비가 해외에서 일어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바운드 서비스에 대한 과세를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베트남 내 아웃소싱 계약인데요. 아웃소싱 계약을 이전했을 때 된다. 이 어떤 내용이냐면, 외국회사 A가 베트남 내에 있는 회사한테 아웃소싱 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계약 자체를 B에게 이전합니다. 그렇다면 A 회사가 제조하고 있던, 베트남에서 제조하고 있던 물건까지 같이 이제 B 회사에 넘어가면서 B 회사에 넘어간 제품은 베트남 내에서 제조가 계속 일어나고 밸류가 이제 창출되기 때문에 그 아웃소싱 계약 이전에 대해서는 외국인 계약자세가 부과돼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기본적으로 베트남에 있는 자산이 외국에서 이전됐을 때가 항상 FCT 대상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케이스는 어느 정도의 가치 창출 활동이 추가적으로 베트남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베트남에서 사업이 있었던 거고 이익이 창출된 거니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약을 위반했을 때 그 보상금에 대한 외국인 계약자세인데요. 이것도 기존의 서큘러에 있는 내용입니다. 동일한 답변인데, 계약을 위반했을 때 그 위반 대가로 받은 외국인인 계약자가, 외국인이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계약 위반으로 인한 대가를 받았을 때는 그 대가에 대한 2%를 납부하거나, 혹은 대가에서 데미지된 금액을 차감한 그 손익에 대해서 20%를 적용하는 방법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는 이게 손상으로 인해서 받는 이익 금액보다 납부고 세금이 경우에 따라서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의 여지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저희가 FCT 관련한 사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질문을 좀 많이 받았던 것 중에 이제 외국과 다자간 거래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셔서 그걸 좀 한번 유사한 거래를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외국 해외에 있는 회사 X가 베트남에 있는 회사 A한테 제품을 구매해서 판매를 베트남에 있는 회사 B로 했습니다. 근데 그 해당 제품은 베트남 내
A에서 B로 이동을 했죠. 예, 그래서 계약 관계는 해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형태지만 물건은 베트남에서 이동하는 이런 형태인데요. 이렇게 되면 외국 회사 B는 죄송합니다. 베트남 회사 B는 외국 회사 X에게 물건을 구매했죠. 그래서 X는 이익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회사 B가 원천 징수해서 외국계약자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제조 형태고, 두 번째는 임가공 형태입니다. 외국 회사 X가 베트남 회사 C에게 임가공을 맡겨서 그거를 D에게 넘기는 계약을 하고, 외국 회사 X는 D에게 판매 계약을 하는 거죠. 역시 물건의 이동은 베트남에 있었고 외국 회사 Y는 그 대가를 D로부터 받는 거죠. 예, 그러면서 외국회사 D는 외국회사 Y를 자꾸 외국회사 D가 아니고 베트남 회사 D는 외국회사 Y를 대신해서 원천 징수해서 외국계약자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이건 인가공과 제조 차이고요. 세 번째는 외국회사 Z가 베트남 회사 E에게 인가공을 한 후 한 번에 인가공을 더 거칩니다. 회사 G에게도 인가공을 맡겨서 다시 외국회사 Z가 물건을 받아가는, 이거는 인가공 형태로 두 번의 인가공을 거치는 거고요. 제가 요거에 대한 적당한 용어가 명확하지는 않아서 중개 인가공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베트남에서 이제 두 번의 인가공을 거쳐서 다시 돌려받는, 그래서 중개 인가공이라는 용어를 써서 번역을 했고요. 그럴 경우에는 회사 Z는 이 거래를 통해서 받은 이익이 없습니다. 인가공료를 E에도 지불하고 회사 G에도 지불을 하죠. 예, 회사 G에도, 베트남 G에도. 그래서 베트남 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이 없기 때문에 회사 Z는 외국계약자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외국회사 X와 Z는 외국계약자세 납부 대상이 되지만 세 번째는 대상이 아닙니다. 인가공 비용만 지불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최근 박린에서 발행된 오피셜 레터를 준비해봤는데요. 이것도 지금 계약서는 사자 간 계약입니다. 외국에 있는 회사 A가 C에게 오더를 해서 제조를 하게 하고 동시에 그 제품을 외국에서 B에게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C는 추가적인 인가공을 위해서 D에게 이전을 하는 이런 형태고요. 그리고 B는 A로부터 구매한 그 제품을 베트남에 있는 컴퍼니 E에게 다시 판매를 합니다. 이럴 경우 컴퍼니 A도 B에게, 외국에 있는 회사지만 B에게 판매하면서 이익을 받죠. 그죠? 이익을 받지만 그 판매한 제품에 대한 가치 상승이 베트남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베트남 C에서 D로 가서 가공이 이제 되면서 어느 정도 비즈니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컴퍼니 A도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컴퍼니 A도 과세 대상이 외국 회사 B에게 대가를 받았지만 비즈니스는 가치 창출은 베트남에 있었기 때문에 컴퍼니 A도 외국계약자세 과세 대상이다. 그리고 컴퍼니 B의 경우에도 아까 나왔듯이 베트남 회사 D가 베트남의 회사에 있는 E에게 넘기면서 베트남 회사 E한테 대가를 받습니다. 물건을 E한테 팔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외국계약자세 대상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A와 B가 베트남에서 창출한 비즈니스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외국계약자세 대상이다 는 건데요. 그런데 그 오피셜 레터에는 지금 C와 D가 A와 B를 대신해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어요. 사실 C와 D는 외주 인가공 업체이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는 법인은 아닙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컴퍼니 E가 B에게 판매를 하면서 대가를 지불하죠. 사실은 E가 원칙적으로 보면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회사 일반적으로 보여지는데 이 레터에는 사실 E와의 거래 관계는 빠져 있습니다.
이 거래관계에 대한 질문을 한 회사는 C예요. C, 임가공업체. C가 외국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질의를 한 것 같고, 박리에서는 보수적으로 A와 B가 베트남에서 이동하는 재고에 대해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과세되는 것이 확실하니 C와 D에게 원천 징수를 하도록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박리에서 좀 보수적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좀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사례인데요. 요거는 외국에 있는 회사 A가 B로부터 직물 원재료를 구매해서 C한테 판매를 하고, 이 C는 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C도 외국에 있는 회사 D에게 다시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D는 또 다시 E에게 판매를 합니다. 하지만 원재료 자체는 B에서 베트남에 있는 회사 B에서 베트남에 있는 회사 F로 이동해서 임가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가공된 제품은 다시 수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지금 제품은 베트남 내에서 임가공이 됐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익을 본 A와 C, D 원재료를 판매했을 뿐인데도 베트남에서 임가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과세되는 걸로 해석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와 C, D는 그 판매로 인한 대가 외국 회사한테 받았지만 베트남에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졌으니 FCT를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이 나왔고요. 컴퍼니 E 같은 경우는 지금 베트남에 있는 회사 F한테 임가공을 해서 수출을 합니다. 수출. 임가공 형태죠, 이거는. 임가공료를 F한테 지불하는 거죠, 임가공. F한테 대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임가공료를 지불한 거기 때문에, E는 외국계약자세 대상이 아닙니다. 제품이 수출했기 때문에, 만약에 완성된 제품이 베트남 회사로 넘어가서 베트남 회사한테 돈을 받았다. 그러면 E도 과세 대상이 되겠죠. 이거는 임가공 형태로 외부로 나갔기 때문에 E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이게 복잡한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베트남에 있는 회사 A는 이제 모회사, 한국이었는데요. 한국에 있는 회사한테 ERP 설치 계약을 했습니다. ERP 설치 계약. 그래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모회사가 아니었네요. 한국에 있는 모회사건 아니면 인터넷 ERP 구축 업체였는데 한국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받고 그 계약에 포함된 내용 중에 하나가 하드웨어는 베트남에 있는 회사 B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외국 회사 X가 베트남에 있는 회사 A에게 ERP 구축을 해주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외국계약자세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이때 이제 외국계약자세 대상이 되는 거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저작권에 대한 대가를 보고 10%, 그다음에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동했지만 하나의 계약 형태로 X한테 구매했기 때문에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1% 대상이 되겠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구분이 안 되면 통합해서 10%로 부과가 되고요. 그렇게 이제 FCT는 정리가 되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거는 A 회사와 B 회사 간의 국내 이동, 요거를 이제 내국 수출입이라고 하는데, 이 내국 수출입이 국내에서 이동하다 보니까 가끔 수입 통관 절차를 수출입 통관 절차를 안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국 수출입 경우에는 회사 B가 수출 신고를 한 이후 15일 내에 회사 A는 수입 신고를 해야 됩니다. 수입 신고를 하면서 필요하면 관세도 내고 부가세도 납부해야 되는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노이 세무국의 오피셜 레터를 좀 정리했습니다. 이거는 정리를 하자면 ERP 구축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제공하는 거는 10%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0% 세율은 저작권, 이 로열티에 대한 외국인 계약자세율이 10%이기 때문에 ERP 구축 혹은 소프트웨어를 저작권을 주는 거는 10%로 과세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와 유사한 서비스가 또 있는데요. 뭐 ERP 관리 혹은 본사의 이메일 계정을 쓴다든지 본사의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는 그 서비스 비용 혹은 셉 라이센스 비용 이런 것들을 본사에 지급했을 경우 그거에 대한 해석이 조금 하노이와 호치민이 좀 다릅니다. 예. 호치민에서는 그걸 로열티로 해석해서 저작권이다라고 해서 사용권을 준 거라고 봐서 10%를 부과하도록 한 경우가 있었고요. 하노이에서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5%가 부과되죠. 그래서 서비스로 보고 5%로 부과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기에 설명을 안 했지만 여기는 저작권에 대해서는 ERP 구축에 대해서는 10%다라는 게 명확하게 모든 세무서에서 그렇게 통일이 됐고요. ERP 관련 관리 서비스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세무서에 좀 한번 질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 좀 필요할 수 있으니 별도의 분석은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지원산업 인센티브에 관한 시행령 57호고요. 그걸 설명드리기에 앞서 간략히 법인세 인센티브를 좀 정리하면 일단 베트남에 제공하고 있는 인센티브를 정리하면 법인세, 그다음에 수입관세 면제, 그리고 비용 인정 이런 게 있는데요. 법인세에서는 우대세율과 감면, 면제 이런 종류가 있고 수입관세 면제 같은 경우에는 투자기 기간에 고정자산에 대한 관세 면제, 그리고 수입 원재료가 수출했으면 면제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라인에는 법인세 쪽을 정리했는데요. 법인세는 다음 장에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네, 첫 번째는 법인세 인센티브는 투자 위치에 따른 인센티브인데요. 우리가 공단에 위치한 공장일 경우에는 이면 사감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 공단이 어려운 지역일 경우에는 17% 우대세율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면 사감은 10% 우대세율이 주어지고 혹은 위치하고 있는 곳이 경제특구이거나 하이테크존 이런 경우일 경우에는 4년 구감, 4년 면제, 9년 50% 감면, 10% 우대세율 15년이 주어지는 지역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류는 산업 인센티브인데요. 회사가 속한 산업, 생산하고 있는 제품 혹은 사용하고 있는 기술에 따라서 주어지는 인센티브인데요. 지원산업이라고 해가지고 특정 산업을 지정해서 요건을 만족하면 4년 구감에 10% 우대세율 15년이 주어지고 있고 하이테크의 경우에도 요건을 만족하는 기술이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R&D 요건을 맞추고 있으면 4년 구감에 10% 우대세율 15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산업별 인센티브입니다. 회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성격에 따라 인센티브.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규모, 투자 규모가 클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예, 이런 형태로 기본적으로 4년 구감의 10% 우대세율이 가장 좀 높은 거에 속하고 추가적으로 수상의 승인을 받으면 더 확대되는 이런 인센티브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인센티브 확대 예시인데요. 이제 하노이 같은 경우는 공단에 있으면 상관없지만 뭐 발전된 지역에 있으면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0% 세율을 적용할 거고 예를 들면 근데 산업단지로 가게 되면 이면 사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잠재적으로 산업 인센티브 기회가 있다면 4년 동안 0%, 9년 동안 5%, 2년 동안 10% 세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차이는 잠재적인 산업 인센티브는 회사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받을 수 있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원산업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지정한 기계산업, 신발, 섬유, 자동차, 전자, 첨단산업에 쓰이는 중간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입니다. 이거는 베트남 산업통상부에서 요건을 검토해서 요건을 만족하면 4년 구감 10% 우대세율 15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최근에 디크리 57이 발행됐는데 이거는 저희가 수상실에 룰링을 제출하고 한국 기업들 혹은 일본 기업들 커뮤니티 고참 제2참 등하고 해서 3년 동안 노력을 해서 이제 디크리 57이라는 거를 좀 받아낼 수 있었었는데 이 혜택은
2015년 이전 투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시행령이 있기 전에는 최초 지원산업 인센티브의 규정이 도입된 연도가 2015년이다 보니까 일부 정부 기관에서는 2015년 이후에 투자된 것만 이 인센티브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투자법에서는 사실 기존 투자자도 요건을 만족하면 새롭게 신청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시행령 57을 통해서 2015년 이전에 투자된 경우에도 잔여 기간에 대해서 요건을 만족하고 인정을 받으면 지원산업 인센티브, 저희가 SI로 이제 약자로 쓰고 있는데, 지원산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다음 장에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의 오리지널 프로젝트 최초 투자가 2008년에 일어났다고 했을 때, 이때 인센티브는 3년 동안 면제에 7년 동안 50% 감면, 12년간 15% 우대세율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22년도에 요건을 만족해서 MOIT한테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은 사면 구감 10% 우대세율 15년과의 차이 부분인 1년 동안 면제, 22년도에 1년 동안 면제, 2년 동안 감면, 50% 감면. 근데 우대세율 10%에 50% 감면이기 때문에 5%가 2년 추가되는 잔여기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미 오래된 기업도 요 디크리 57을 통해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니 요거는 주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면제만 해도 금액이 어마어마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확장 투자 케이스도 있는데요. 2014년에 확장 투자가 일어났는데 역시 2015년 전이죠. 확장 투자가 일어났는데 확장 투자의 경우 이면 사감을 이미 확장 투자분에서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22년도에 요건을 만족한다고 MOIT로부터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잔여기간 2년에 대한 면제와 4년 동안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잔여기간을 받을 수 있고 이때 확장 기간에는 우대세율이 없기 때문에 감면기간이 10%입니다. 20%에 50% 감면이니까 10% 세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회사가 그런 산업의 중간 부품을 만들고 있으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예, 이거는 인센티브를 받고 나서 유지하는 건데요. 받고 나서 연간 보고서도 있고 혹은 HS 코드라든지 신청서를 작성할 때 기술했던 뭐 생산 설비, 뭐 가공 형태 이런 게 바뀌거나 했을 때는 주의를 좀 해야 될 거고요. 감사나 조사를 받을 때 그런 부분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담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예, 다음은 이전 가격입니다. 이전 가격과 관련해서 최근 변경된 거는 시행령 132호와 시행규칙 45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베트남 TP 규정은 시행령 132호와 시행규칙 45가 기존에 있던 20호 시행령 41호 시행규칙을 대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지침으로는 OECD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OECD 가이드라인이 참조가 돼서 132호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EPS 액션 13. 요거는 기존에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하고 있는 TP 문서 로컬 파일, 마스터 파일, 개별 보고서, 통합 보고서라고도 하는 그 보고서 준비하는 그 의무가 BEPS 액션 플랜에 있었던 건데 그동안 베트남 로컬 규정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베트남에서도 그걸 해왔었고요. 최근에 이제 발행된 BEPS 중에 액션 플랜 8-10이 있습니다. 요거에서는 가치 창출에 대한 개념이 좀 강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132호에 좀 소개가 됐고요. 그 부분은 이따가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135 시행령의 주요 변경사항을 좀 요약해봤는데요. 첫 번째 적용 대상의 확대는 예를 들면 PO, 건설사업과 관련 PO의 경우에 이전 가격 보고서를 준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좀 해석에 좀 차이가 좀 있어서 논쟁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런 적용 대상의 확대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 개념이
개인에 관한 관계가 좀 추가됐습니다. 특수관계자 개념이 개인에 대한 지분율이나 뭐 이런 게 좀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정상 범위 하위 4분위 값 상향 조정, 요건 D페이지에 정리를 따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네 번째는 법인세 확정 시 공제 가능한 순이자 비용. 이 부분은 기존의 시행령 68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시행령 132로 가져왔다. 이 순이자 비용의 내용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자 수익의 이자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에비타의 30% 초과하는 금액과 비교해서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불산을 하겠다. 이런 규정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TP 문서 작성 면제를 명시했다. 요거는 베트남 내에 있는 두 개 회사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였는데 세율이 같았을 경우 그동안 규정에 의하면 TP 폼은 면제가 됐었습니다. 확정신고 때 제출하는 폼 1, 2, 3, 4가 있었는데 그거는 면제라는 게 명시가 됐었는데 TP 보고서 로컬 파일과 마스터 파일의 면제에 대해서는 기존에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행령 132호를 통해서 그 경우는 면제가 된다. 명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CBCR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다음 페이지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TP 서류 제출 기한 이것도 다음 페이지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교 분석, 요게 데이터베이스 사용 이 부분은 기존에도 있었던 내용인데 이제 회사가 상업적 데이터를 쓸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지금 TP 보고서 작성할 때 상업적 데이터 그 베이스를 쓰고 있고요. 만약에 회사가 TP 보고서를 준비 안 하고 있을 경우에는 세무서가 자신들의 데이터로 이익을 간주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기존에 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 및 가치 창출 강조. 이게 아까 뱁스 내용이 좀 이게 시행령에 들어온 건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갈게요. 자, 그 정상가격 범위의 상향 조정인데요. 기본적으로는 4분위 범위가 정상 가격으로 많이 글로벌리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 4분위 범위라는 거는 비교 가능 대상 기업들의 하위 25%부터 상위 75%까지의 이익 혹은 가격 범위가 정상 가격 범위라는 겁니다. 그랬었는데 이 시행령 132에서는 그 하위 25%를 35%로 올리겠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상가격 범위가 35에서 75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TP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TP 신고는 기존에 확정 신고 시 폼 1, 2, 3, 4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죠. 근데 그 이름이 어펜딕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 신고 시에 부록 1, 2, 3 동일한 내용의 형태고요. 1, 2, 3이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CBCR과 관련해서 국가별 보고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TP 보고서가 이제 세 가지 형태, 로컬 파일, 마스터 파일, 그리고 국가별 보고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로컬 파일과 마스터 파일은 기존도 그렇고, 바뀐 것도 그렇고, 직접 제출을 안 합니다. 준비를 하고, 확정신고 시에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고, 부록만, 그 부록의 형태로 요약된 형태의 체크리스트를 제출하는 거죠. 파일은 준비만 하고 있는 건데 그 제출은 세무조사 시에 요청 시 15일 내에 기존에는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조사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세무조사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현재 이 법령은 10일 내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일에서 10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별 보고서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좀 복잡해처럼 보이는데 이걸 좀 간략히 설명드리면 일단 기존에도 한국의 법령에 따라서 글로벌 얼티밋 페어런트 이걸 GUP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냥 모회사가 글로벌 얼티밋 페어런트라고 가정하면 한국 모회사가 한국 법령에 따라서 규모가 작다든지 해서 국가별 보고서 CBCR을 제출할 의무가 없었으면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그게 맨 밑에 케이스고요. 그럴 경우에는 조약에 따라서 서로 이제 정보를 교환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 만약에 한국에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 맨 위쪽으로부터 처음에 이제 왼쪽 상단부터 시작을 하면 GUP는 베트남 세법상 거주자이다. 아니죠. 우리 같은 경우. 근데 빈페스트 같이 뭐 베트남에 회사가 있다고 하면 오른쪽으로 봐서 가서 제출하면 되는 거고, 아니다 하면 밑으로 내려갔을 때 뭐 회사가 국가별 보고서를 지정을 했냐 아니냐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별 보고서를 신고하는 거를 지정을 했을 경우는 그 지정된 법인이 베트남 법인으로 지정했을 경우와 아닌 경우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베트남 법인으로 만약에 지정이 됐다면 그 지정된 회사가 CBCR 국가별 보고서 신고하면 되고요. 지정된 회사가 베트남 회사가 아니고 뭐 한국에 그대로 모회사다. 그러면 모회사가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지금 CAA라는 거를 체결했냐? 베트남과 CAA를 체결한 경우는 AEOI를 통해 자동으로 AEOI라는 거는 자동으로 이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CAA라는 거는 협약을 의미하고요. 베트남과 한국 간에는 아직 CAA가 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정보를 자동으로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 다른 유럽이나 이런 국가하고는 별도의 CBCR 제출 없이 자동으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아직 베트남과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C가 해당하지 않고 그 밑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 이게 해당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법령에서는 지금 한국 회사와의 경우에 CAA를 체결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규정에서 언급되지 않는 케이스에 해당할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저희 딜로이트의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CBCR을 제출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혹시 모르니까 본사한테 이야기는 해서 나중에 제출이 필요할 경우는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준비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치 창출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공급사슬이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공급사슬은 단편적으로 물류의 이동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가치사슬은 효용까지 더해집니다. 그래서 고객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추가적인 효용을 주고 있다면 그 효용까지도 고려해서 이전 가격을 결정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좀 그걸 도식화 해봤는데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가치 사슬인 거는 오른쪽 부분인데요. 엔드 투 엔드, 끝에서 끝이 계속 연결됩니다. 왼쪽은 전통적인 공급망이 일자로 돼서 끝나지만 오른쪽은 엔드 투 엔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얽히고 설켜서 고객한테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 창출, 효용 창출에 기여하는 그만큼 이전 가격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시행령 132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업 활동에서 창출된 가치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하도록 가격을 결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베트남 세무서에서 조정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걸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직 명확하게 어떻게 되겠다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 규정을 통해서 서비스 거래라든지 무형자산 거래, 특수관계자가 일어나는 그러한 거래의 경우에 좀 엄격하게 적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BEPS 액션 플랜 8에서 10에 나와 있는 그 가치 창출 부분이 디크리 132에 반영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APA라는 거에 대한 시행규칙이 바뀌었는데요. APA라는 거는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이전 가격과 관련해서 거래 가격에 대해서 자꾸 이슈가 되다 보니까 베트남 세무국 혹은 한국 세무국까지 합쳐서 서로 사전에 합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래를 하면 서로 국가 간에 세무서에 챌린지를 않겠다. 이런 거를 APA라고, 사전 합의를 APA라고 부르는데요. 이거 관련한 시행규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45가 그런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고 있었는데요. 기존에 있던 시행규칙 201에서는 최대 이 APA의 기간을 5년으로 봤는데 이 시행규칙 45에서는 3년으로 줄어들었고요.
신청과 관련해서 APA 신청서를 제출한 날보다 빠를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용 기간이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기간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해라라는 거죠. 그런 반면에 새로운 시행 규칙에서는 과세 신고를 하기 전에 APA를 체결해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 시행 규칙에 대해서 뒤에서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김선진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조세행정법 시행령 126호에서 APA의 효력에 대해서는 거기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APA는 세무 신고, 확정 신고 전 3월 30일 전에 체결돼야 된다라는 걸 언급하고 있고 세무 총국이 사전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부가 승인하기 전에. 근데 과거에는 재무부가 협상 계획을 승인한 후에 세무 총국이 그걸 협의했었는데 이 부분도 바뀐 내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디큐리 죄송합니다. 시행규칙 45에 바뀐 내용을 요약하면 유효기간이 일단 3년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체결은 세무신고 3월 30일 확정신고 전까지 그 연도에 대한 신청을 하려면 그 연도에 대한 확정신고 전까지 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번에 적용 규칙은 일단 비교 분석이나 비교 대상 이원 산정들은 시행령 132호 베트남에 있는 이전 가격 규정을 따르고 신청서는 APA 신청서는 베트남어로 하고 양방향 APA 한국까지 개입한 다자간 APA 다국가가 개입된 경우는 영문 번역을 첨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했고요. 그다음에 대상 거래의 경우에는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거래 그리고 APA 기간 동안 발생하는 거래 계속돼서 발생하는 거래 그리고 132호 시행령에 따라서 성격을 결정하고 벤치마크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거래 그리고 분쟁 대상이 아니고 탈세나 이런 목적이 아니어야 된다. 그리고 수행 프로세스 측면에서는 세무총국이 MOF에 신청서를 제출을 하기 전에 먼저 세무총국이 다른 국가랑 혹은 납세자와 협의를 해서 최종 드래프트를 만든 다음에 재무부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좀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좀 설명드리느라고 마지막에 좀 말이 좀 빨라진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Q&A에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로 좀 전화로 좀 드리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코로나가 좀 많은 것을 바꿔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이나 이런 것 측면에서는 저희 딜로이트가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세 부분에 박원실 관세사님이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세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부분 관련해서는 AO 및 EP의 주요 내용 및 관세 심사 동향, 개정 규정 및 개정 예정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EO 기업의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요. 현재 베트남에는 72개 업체가 AEO 업체로 인증을 받고 있는데요. AEO 관련된 혜택은 수출입 신고 절차상, 관세 납부 환급 절차상, 사후 심사, 그 다음에 품질 검사에 있어서 혜택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출입 신고 관련된 혜택은 통관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관 신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세관 신고만 하고 반출을 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내국 수출입 신고를 하실 때에도 신고를 완료하시기 전에 물품을 반출하실 수 있고요. 이러한 내용은 AEO 파트너사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함께 혜택을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서류 검사 및 화물 검사가 최소화됨으로써 위험 징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서류 검사 및 화물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관세 납부 혜택 관련해서는요, 전월에 수입 신고 및 반출된 물품의 간부가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실 수 있게 되고요. 환급의 경우에도 환급 신청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심사적인 측면에서도
3년마다 정해진 갱신 심사 외에는 추가적인 심사가 없고요. 이러한 3년의 유효기간은 이후에 한 5년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품질 검사 관련해서도 품질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에도 물품을 출고하여 창고에 보관하실 수 있고요. 이 밖에도 CO 제출 기간도 수입 신고 및 반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을 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AO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부 기관과 직접적으로 논의를 하실 수 있다라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AO가 되시기 위해서는 수출입 매출액 조건, 관세 조세 법규 준수 조건, 내부 통제 시스템 이 마련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회계 감사 법규 준수, 그다음에 수출입 물품의 은행을 통한 결제, 관세 및 조세에 대한 전자적 절차 적용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EPE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PE가 다른 수출 제조 기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추가적인 혜택으로는 기계 설비류에 대한 기계 설비류 등의 고정 자산에 대한 관세 면세 혜택이 추가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제조 수출 기업 같은 경우는 기계 설비류를 수입하시는 경우 관세를 납부하시고 수입을 하셔야 하는 반면에 EPE 같은 경우는 이러한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 면세 혜택을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수출입 절차상으로도 편의가 주어지고 있는데요. 보시는 내용과 같이 EP와 거래 아니면 EP의 작업장 운영, 직원 생활과 관련된 물품의 경우 수출입 신고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통관 관련 비용도 절약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다만 이러한 신고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데이터가 관리되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심사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까지 현재 추진 금액이 230조 동 정도 추진이 되었는데요. 이는 올해의 목표 추진 금액인 315조 동의 73%에 해당됩니다. 해당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31%가 증가하였는데요.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관세 심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저희가 예상할 수 있고 지금도 비대면으로 계속 관세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된 심사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EO 인증 신청 및 갱신 심사 관련된 심사 동향으로는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심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수입 물품뿐만 아니라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검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회계 장부가 베트남 회계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EP와 난-EP 간의 거래 또는 내구 수출입 거래에 대해서 관련 절차 및 관세 납부 의무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수출입 시행령 18호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다시 상세하게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점검 및 심사는 더욱 강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업 운영 및 수출입 물품 관리를 위한 내부 관리 프로세스 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점검은 특히 정상 관련 데이터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심사팀의 그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향상됨으로써 유사업종에 대한 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강도 높은 심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불어 일반적인 EPE와 난-EPE의 심사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 페이지, 네.
네, 슬라이드가 삭제가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EO 기업 외에 EP와 난 EP 기업에 대한 심사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AEO와 마찬가지로 수입 물품뿐만 아니라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 수출 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이슈 제기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수출입 신고 시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신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관세의 과세 가격이 정확하게 신고되고 있는지, HS 코드가 정확하게 분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의 과세 가격과 HS 코드는 세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액이 누적이 되는 경우 금액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점검 및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관세 심사의 주요 이슈인 면세 자재에 대한 관리 부분인데요. 면세 자재에 대한 정산 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고 관련 데이터가 관리되고 있는지, 또한 BOM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외주 가공 관련된 신고 의문 및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도 심사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입 요건에 관련해서도 특히 화학물질이나 중고기에 관련된 수입 요건에 대해서도 심사 시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시행령 18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18호에서는 주로 제조 수출 및 인가공 수출에 대한 면세, 내국 수출입 절차, EP 요건에 대한 내용이 보강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조 수출 및 인가공 수출 면세에 대해서는 시설 요건 및 통지 요건을 구체화하였고요. 그다음 외주 가공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면서 관련 요건 및 관세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 스크랩에 대한 면세 인정 및 내수 판매 시 신고 기간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고, 내수 수출 관련된 면세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국 수출이 관련해서는 내국 수출 절차 및 지정 배송 서류 제출 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국 수입 과세 이슈 관련해서도 뒤에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EP 요건과 그다음에 신규 연장 전환에 따른 관세 조사 절차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내국 수출입 시 적용되는 수출세와 수입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고, 재수출 수입 물품의 관세 환급 절차에 대해서도 제3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18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제조 수출 기업의 외주 가공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시행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주의하실 부분은 제조 수출 기업이 전부 외주 가공을 맡기는 경우에는 외주 가공 기업의 자본금의 50% 또는 보통주의 100%를 소유하여야 된다라는 요건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유의하셔서 외주 가공을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인가공 수출 관련해서는 기존의 인가공 수출 같은 경우는 수입 면세와 수출세를 수입세와 수출세를 면세하겠다라고만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국산 원자재에 대해서는 수출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화하였습니다. 또한 EP 및 해외 기업으로 외주 가공이 나가는 경우 수출세를 면세함과 동시에 이러한 자재가 다시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면서 관련 제품이 수출되는 경우에는 환급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국 수출입 관련해서는 절차 및 요건 아니면 관세 조건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내국 수출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15일 이내에
내국 수출을 한 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 수입 신고서를 관세 당국에 통보해야 된다라는 요건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국산 자재로 인가공된 물품이 내국 수출되는 경우에는 국산 자재의 비중만큼 수출세가 부과된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수출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국 수출 물품인 경우에도 수출세가 부과된다라고 명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국 수입 관련해서는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부분이 인가공 목적으로 내국 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세하겠다. 하지만 인가공 수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세가 부과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해당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추가적인 공문으로부터 관련 내용이 좀 보강되었습니다. 즉 인가공 목적 외에 제조 수출 목적으로 내수 수입이 되는 경우에도 면세 적용이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난-EP로부터 수입되는 내국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고 관련 세금이 환급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관련해서는요, 생산 스크랩에 폐기가 허용되고 실제 폐기가 된 경우에는 면세를 허용하겠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폐기 후에 판매되는 경우 부가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가세 등의 신고 납부는 세무당국에 신고 납부를 하여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해당 시행령이 발효된 2021년 4월 24일 이후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2021년 4월 25일 이전에 신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 당국에 신고 납부를 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EP 관련된 관리 감독 조건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펜스, 출입구에 대한 요건과 더불어서 감시 카메라에 대한 요건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공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지역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물품이 보관되는 장소에만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면 된다라고 추가적인 공문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러한 시행령이 발효되고 1년 이내에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면은 이러한 EP 관련된 조세 정책을 적용하겠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이제 관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징이 된다라는 부분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표에서 보실 수 있는 내용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조 수출 목적의 내국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처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마지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난-EP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만 수입세를 납부하시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베트남의 관세 심사의 주요 이슈인 정산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면세 자재에 대해서 원자재, 완제품, 액츄얼 BOM에 대한 보고서를 매 연도 회계 연도 말로부터 90일 내에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렇게 작성하고 제출하는 거 위에도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데이터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계, 재고, 수출입 데이터가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고요. 일반적인 생산 입출고뿐만 아니라 기타 입출고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타 입출고에 관련된 내용은 샘플 물품, 그다음에 폐기, 용도 변경, 내수 판매되는 물품,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신고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밖에도 포장자재, 소모품, 그다음 도구류, 기계장비에 대해 면세물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정산보고서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인 BOM 업데이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BOM 업데이트 내용이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액추얼 BOM이 적정하게 산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 액추얼 BOM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로스율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너무 높은 로스율이 발생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셔서 이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산 보고서와 관련된 주요 이슈로는 주로 코드 관리와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수출 신고 누락 및 오류, 그다음에 입출고의 미인식 및 오류 등의 이슈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재 개정 예정 중인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30년까지 관세 개발 전략에 대한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이러한 내용으로는 관세 행정 절차를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시행령 08호와 59호와 관련해서 수출입 관련된 모든 통관 절차 개선 계획이 있고요. 특히 AO 관련된 요건 및 효력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시행령이 마련될 예정이고요. 베트남의 관세 행정 처리 절차와 관련된 타기간 시스템을 연동하여 처리하는 내셔널 싱글 윈도우에 대한 시행령도 곧 발효가 될 예정입니다. 사실 이 시행령은 이미 있었던 시행령이고요. 관련 시스템의 효율성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처리되는 행정 절차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행 규칙 38호 및 39호의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통관 절차, 관세 조사, 감독, 그다음에 행정 절차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해당 시행 규칙에서는 특히 정산 관련된 내용이 보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정산 보고서 양식이 수정이 될 예정이고요. EP의 액추얼 BOM 제출 생략이 명시가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액추얼 BOM의 수정이 가능하도록 명시가 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출 대상이 아니었던 EP의 고정자산 및 무관세 품목의 신고서 양식에 대해서도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네, 이로써 관세 관련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정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저희가 생략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접수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웨비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웨비나 준비를 위해서 웨비나 창을 닫으시기 전에 확인되는 설문 내용에 참여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웨비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